새벽 5시 반 희미한 빛이 거실을 파고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소파 위 처제가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아는 단정한 처제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얇은 베이지색 끝나시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녀의 오른손은 반바지 안쪽 깊숙한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하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린 것처럼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숨소리는 거칠러졌습니다. 머리로는 보면 안 된다고 외쳤지만 눈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몸은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호입니다. 올해 48이에요. 중견 의료기기 회사에서 지역 책임자로 일하는 평범한 중년 남성이죠.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그럭저럭 안정적인 편입니다. 아내 수진과 결혼한 지 20회가 넘었어요. 대학 선후배 사이였던 우리는 졸업 후 바로 결혼했고 그렇게 평범하지만 나름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수진은 중학교 국어교사예요.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이죠. 우리 부부는 아이 없이 둘만 살아왔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제는 그것도 우리만의 삶의 방식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한 달 전쯤이었을 겁니다. 회사로부터 발령 통보를 받았어요. 광주지사로의 전보 발령이었죠. 갑작스러운 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인사이동 소문은 있었으니까요. 수지는 광주라면 제 고향 근처라며 의외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주와 가깝다는 제 말에 그녀는 자신의 옛 친정집에서 지내면 되겠다고 제안했어요. 수진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지금은 막내 동생인 지혜가 혼자 그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윤지의 수진보다 12살 어린 처제, 올해 36이었죠. 수진은 한 달 정도 있다가 상황을 보고 집을 구하면 되지 않겠냐며 지혜도 혼자 있어서 심심할 텐데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벌써 처제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통화 내용으로 봐서는 지혜도 흔쾌히 승낙한 모양이었어요. 사실 지혜와 저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임 때마다 만나면 편하게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였으니까요. 수지는 지혜가 형부 오시면 좋다고 했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폐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고 말했지만 수지는 가족인데 무슨 폐냐며 자신도 주말마다 내려가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 달간 처제 지혜의 집에서 지내기로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 광주지사 발령 후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동료들과의 인사, 업무 파악, 거래처 방문. 하루하루가 정말 정신없었죠. 지혜의 집은 전주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2층 구조의 방이 3개. 지혜는 2층 안쪽 방을 쓰고 저는 1층 안방을 쓰기로 했어요. 첫날 지혜는 정말 친절했습니다. 방을 깨끗이 정돈해 두었고 친구도 새 것으로 준비해 뒀더군요. 불편한 것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는 그녀에게 저는 신경 많이 썼다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지혜는 가족인데 뭐 그러냐며 편하게 지내라고 했어요. 지혜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오후부터 밤 9시까지 근무했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 늦은 시간에만 마주치는 편이었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각자의 생활 리듬이 있었고 서로 배려하며 지냈죠.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그 토요일 아침이 오기 전까지는요. 저는 원래 새벽형 인간입니다. 주말에도 습관처럼 일찍 눈이 떠져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5시 반 습관처럼 눈을 떴죠.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어요.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시려던 찰나 거실 쪽에서 뭔가가 보였습니다. 소파였습니다. L자형 소파의 긴 쪽에 누군가 누워 있었어요. 지혜가 왜 거기서 자고 있는지 궁금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처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평소의 단정한 지혜가 아니었어요. 얇은 베이지색 끝나시와 짧은 반바지만 입은 채 소파에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들어왔고 그 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적나라했습니다. 끝나시는 몸에 딱 붙어서 속이 그대로 비쳤고 반바지는 너무 짧아서 허벅지 대부분이 드러나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정말로 얼어붙게 만든 건 그녀의 손 위치였습니다. 오른손은 반바지 안쪽에 들어가 있었어요. 정확히
너무나 정확히 그곳에요. 마치 무언가를 하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린 것처럼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러졌어요. 머리로는 보면 안 된다고, 이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눈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얼굴은 평화로웠어요. 깊은 잠에 빠진 얼굴, 아무것도 모르는 무방비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담요라도 덮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담요를 찾는 동안에도 제 시선은 계속 그녀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은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스스로에게 명령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거의 도망치듯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세면대에 손을 짚고 숨을 골랐어요. 물을 틀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지만 씻기 뚜껑을 내리고 앉았습니다. 한참을 정말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고요한 새벽 공기 속에서 물 흐르는 소리와 제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몸이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도 원했던 겁니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머릿속에는 방금 본 그 장면이 생생했고, 처제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과 달리 몸은 이미 본능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한참 후에야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너무나 큰 죄책감이었어요. 스스로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하며 손을 씻고 얼굴을 다시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거기엔 한심한 중년 남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발소리였어요. 지혜가 깬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더 화장실에 있다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실의 소파는 비어 있었어요. 아까의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소파 위에 놓인 얇은 담요 한 장이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아내 수진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혜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건 절대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제 몸이 여전히 진정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저는 베개를 머리에 덮었습니다. 또다시 저는 손을 움직였습니다. 스스로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주 한참을 지나고 나서야 저는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깨를 흔드는 손길에 천천히 눈을 떴어요. 지혜였습니다. 형부터 얼어 식사를 해야 한다는 그녀의 얼굴이 바로 제 눈앞에 있었어요. 아까 새벽에 본 그 얼굴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말끔하게 화장을 하고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며 언제 잠들었냐고 물었지만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새벽의 일들이 모두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는 오늘따라 오래 주무신다며 형부가 원래 새벽형이시지 않냐고 물었어요. 그 말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혹시 알고 있는 건지 요즘 업무가 좀 과중해서 그런 것 같다고 둘러댔어요. 지혜는 그렇다면 일어나서 점심을 드시라며 김치찌개를 끓여놨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방을 나갔어요.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블라우스 위로 비치는 얇은 속옷 라인, 허리에서 엉덩이로 이어지는 곡선이 보였어요.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며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추수였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얼굴은 푸석했어요. 전형적인 폭주 숙취에 시달리는 사람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술을 마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자신과의 싸움에 지친 얼굴이었어요.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지혜가 안으라며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저는 마주 앉기가 부담스러워 살짝 옆자리에 앉았어요. 맛있겠다며 잘 먹겠다고 인사했죠.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넣으려던 순간 지혜가 자신이 새벽에 소파에서 잤었나 보다고 말했습니다. 제 손이 멈췄어요. 심장이 다시 쿵쾅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는 일어나 보니 거실 소파에 있더라며 어젯밤에 맥주 한 캔 마시고
TV 보다가 그냥 잠든 것 같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저는 그렇다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형부더 불편하셨냐며 자신이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있었던 것 같다고 물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숟가락을 놓칠 뻔했어요. 저는 물 마시러 나왔다가 그냥 다시 들어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새벽에 저는 한참을 그녀를 보고 화장실에서 한참을 정말 한참을 보냈으니까요. 지혜는 다행이라며 형부한테 실례했을까봐 걱정했다고 말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정말 잘 숨기고 있거나요? 저는 괜찮다며 자기 집인데 편하게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고맙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 물소리가 좀 크더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김치찌개를 잘못 삼켰는지 사례가 들렸어요. 기침을 하며 물을 들이켰습니다. 지혜는 새벽에 잠깐 깼는데 물소리가 들렸다며 한참 동안 들렸던 것 같은데 벌써 씻으신 거냐고 물었어요. 그녀의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세수 좀 했다며 땀을 좀 흘려서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지혜는 그렇다며 형부더러 건강 챙기라고 당부했어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혹시 지혜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요. 오후 3시쯤 지혜는 스튜디오에 출근했습니다. 토요일에도 오후반 작업이 있다고 했죠. 저녁 9시쯤 들어올 거라며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 드시라고 당부하고 나갔어요. 저는 조심히 다녀오라고 인사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바로 그 소파 새벽에 지혜가 누워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앉아 있으니 새벽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녀의 모습, 손의 위치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미쳤나 싶어 정신 차리라고 스스로에게 명령하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지혜가 2층 작은 방을 서재 겸 작업실로 쓰고 있다고 했거든요. 책이라도 읽으면 정신이 좀 들 것 같았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이 집에 온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2층은 처음 올라가 보는 거였어요. 계단을 올라서니 복도가 나왔어요. 왼쪽이 지혜의 방, 오른쪽이 서재, 그리고 가운데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책장에는 디자인 관련 서적들이 빼곡했고 한쪽에는 노트북과 태블릿이 놓여 있었어요. 책장을 훑어봤습니다. 디자인 이론서들, 포토샵, 기법서, 타이포그래피 책들이 보였죠. 그때 책장 한쪽에서 눈에 익은 것이 보였습니다. 액자였어요. 사진 액자였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진 속에는 4명이 있었어요. 수진의 부모님, 그리고 젊은 시절의 수진과 지혜였습니다. 수진은 2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지혜는 15살쯤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지혜가 이렇게 어렸을 때가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사진 속 지혜는 순수하고 밝은 얼굴이었어요. 지금의 성숙한 모습과는 다른 소녀의 얼굴이었죠. 그 옆에 다른 액자들도 있었습니다. 지혜의 대학 졸업사진 수진과 지혜 둘이 찍은 사진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저와 수진의 결혼식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 맞다. 지혜가 그때 23살이었지 하고 떠올렸어요. 결혼식 사진 속 지혜는 들러리 드레스를 입고 환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는 왜 결혼을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이요. 36이면 늦은 나이는 아니지만 한 번도 결혼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연애 이야기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전에 수진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혜는 왜 결혼을 안 하려는 걸까 하고요. 수진은 잘 모르겠다며 본인이 하기 싫다는데 뭐 어쩌겠냐고 했어요. 혼자 사는 게 좋대요. 남자친구는 예전에 몇 명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없나 보다며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한다고 했죠. 수진도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책 한 권을 꺼내 들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1층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계속 새벽에 일이 떠올랐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전화를 받으니 수진이 뭐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책 좀 읽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지혜는 스튜디오에 갔고 저녁에 온다고 했다고 덧붙였죠. 수진은 그렇다며 자신은 내일 못 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학교에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다음 주말에는 꼭 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알았다며 일 잘 마무리하라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저더러 지혜한테 패기치지 말라고 당부했고 저는 알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이 이번 주말에 오지 않는다는 게 안도감인지 실망감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을 겪은 후 바로 수진을 마주하기가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주말도 여기서 지혜랑 둘이라는 생각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오늘 아침 일은 우연이었어요.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지혜도 모르는 일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고 지혜를 볼 때마다 자꾸 그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가 돌아왔다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서 오라고 인사했습니다. 지혜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머리를 한쪽으로 묶고 청바지에 니트를 입은 편안한 차림이었죠. 아이들이 오늘 너무 말을 안 들어서 힘들었다며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제 옆자리였어요.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샴푸 냄새가 났어요. 저는 고생했다며 저녁은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지혜는 스튜디오 근처에서 간단히 먹었다며 형부는 드셨냐고 되물었어요. 저도 먹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저녁을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입맛이 없었으니까요. 지혜가 TV를 켰습니다. 주말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거 봐도 되냐며 자신이 요즘 보는 드라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드라마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지혜에게만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녀는 소파에 편하게 기댄 채 드라마를 봤어요. 때때로 웃기도 하고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슬쩍 그녀를 쳐다봤어요. 니트 아래로 드러나는 쇄골 무릎 위로 올라간 청바지 끝 맨발에 씌운 털 실내화가 보였습니다.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집에서 편하게 있는 여자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제 눈에는 자꾸 새벽에 그 장면이 겹쳐 보였습니다. 갑자기 지혜가 저를 불렀어요. 왜냐고 물으니 자꾸 자기를 보시지 않냐고 되물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고 둘러댔지만 지혜는 얼굴에 뭐 묻었냐고 물으며 얼굴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냥 드라마가 재미있나 해서 그랬다고 최악의 변명을 했어요. 지혜는 저를 잠시 쳐다보더니 빙긋 웃었습니다. 형부 거짓말 진짜 못하신다며 말이에요. 미안하다고 말하자 지혜는 뭐가 미안하냐며 자기가 이상하게 보이나 해서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혜는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좀 특이하냐고 물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지혜는 30유까지 혼자 살고 결혼도 안 하고 있다며 언니가 가끔 자기가 이상한 거 아니냐고 한다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낮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아니라며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른 거라고 말했어요. 지혜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형부는 자기를 이해하시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간절한 게 있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지혜는 잘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지혜가 고맙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형부 어깨 좋다며 언니가 다 부럽겠다고 말했습니다. 몸이 굳어버렸어요. 어깨에 느껴지는 그녀의 채운 머리카락에서 나는 샴푸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지혜를 불렀지만 그녀는 왜냐며 형부자냐고 가족인데 괜찮지 않냐고 말했어요. 가족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가족을 대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는 피곤하다며 형부 어깨를 조금만 빌려달라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나른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거부하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았고 받아들이자니 제 마음이 위험했습니다. 드라마는 계속 흘러갔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지혜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잠든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새벽에 본 그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제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쓸어 넘겼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요. 지혜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형부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지혜가 좋다는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거뒀습니다.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처제를 이렇게 보다 네 처제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다니 저는 최악의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새벽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고 몸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를 조심스럽게 흔들었습니다. 일어나라고 방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지혜가 눈을 살짝 떴습니다. 자신이 잤냐고 물었어요. 그렇다며 피곤한 가보다고 방으로 가서 자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죄송하다며 형부 어깨가 편해서 그랬다고 말하며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는 그녀를 저는 부축했습니다. 괜찮으니 조심해서 올라가라고 말했어요. 지혜는 잘 자라는 인사를 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또다시요. 이번에도 한참이 걸렸어요. 결국 저는 다시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안방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정말 최악이라고 스스로를 욕했습니다. 하지만 최악인 건 따로 있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일주일 내내 저는 지혜와 함께 이 집에서 지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제 마음이 점점 더 통제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해졌어요. 지혜의 모습이 새벽에 그 장면이 그리고 오늘 저녁 제 어깨에 기댄 그녀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수진에게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선을 넘고 있었으니까요. 아주 천천히지만 확실하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늦게 일어났습니다. 지혜와 마주치기가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안방문을 열고 나가니 지혜는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형부 일어나셨냐며 아침을 차렸다고 말했습니다. 환한 미소였어요. 어제 일을 전혀 기억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했지만 제가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식사는 각자 하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지혜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물었어요. 형부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시면 말씀하시라며 자기가 너무 편하게 군 것 같다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황급히 손을 저었어요. 그냥 제가 바쁠 텐데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둘러댔습니다. 지혜가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작게 웃었어요. 형부 자기는 혼자 밥 먹는 거 정말 싫다며 같이 먹어주시면 자기가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겠다고 대답했어요. 지혜는 그리고 형부는 요리 못하시냐며 라면도 잘 못 끓이신다고 언니가 그랬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쓰음을 지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수준이 없으면 저는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니까요. 그럼 미안하지만 신세 좀 더 지겠다고 말하자 지혜는 가족끼리 무슨 미안해요 하며 밝게 웃었어요. 가족도 그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지혜는 계속 밝게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대로 대구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지혜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날씬한 허리,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비친 그녀의 실루엣이 선명했어요. 저는 시선을 돌리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앞으로 3주를 어떻게 버티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월요일이었어요. 다시 출근해야 하는 날이었죠. 어떤 의미로는 다행이었습니다. 회사에 있는 동안만큼은 지혜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더군요. 주말 내내 제대로 잠을 못 잤던 흔적이었어요. 거실로 나가니 지혜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부 아침 드시고 가시라는 말에 괜찮다며 회사 가서 먹겠다고 대답했어요. 출근 시간이 언제냐는 질문에 8시 반까지 광주지사에 도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시간 여유 있지 않냐며 토스트랑 커피만이라도 드시라고 했어요. 지혜는 이미 식빵을 토스터기에 넣고 있었습니다.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지혜는 커피를 홀짝이며 형부 오늘 몇 시에 퇴근하시냐고 물었어요. 글쎄 보통 7시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자기랑 비슷하다며 자기도 9시에 끝나는데 형부 먼저 오시면 저녁 준비해놓고 가겠다고 말했어요. 아니라고 그냥 각자 먹자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잠시 저를 쳐다봤어요. 형부 왜 자꾸 거리 두시려고 하냐며 자기가 불편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불편했으니까요. 하지만 지혜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지혜가 테이블 너머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자기는 정말 괜찮다며 오히려 형부가 계셔서 좋다고 말했어요. 혼자 있는 게 익숙하긴 한데 가끔은 외로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얼른 손을 빼고 일어섰어요. 출근 준비해야 한다며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지혜는 조심히 다녀오시라고 말했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혜가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마치 아내가 남편을 배웅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정신 차리라고 저건 그냥 친절한 거라고, 가족으로서 당연한 거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두근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 후배 직원이 이번 분기 영업 실적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검토했어요. 하지만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아침의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지혜가 제 손을 잡던 순간 그 따뜻한 체온, 그리고 문 앞에서 손을 흔들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후배가 팀장님을 불렀습니다. 미안하다며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후배의 설명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집중이 안 됐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혼자 식당에 갔습니다.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맛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이 받았어요.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무슨 일 있냐며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물었어요. 아니라고,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잘 챙겨주냐는 질문에 잘 챙겨준다고 답했어요. 다행이라는 수진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기가 주말에 못 가서 미안하다는 말도 이어졌죠. 괜찮다며 다음 주에 오라고 말했어요. 수진이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 그리고 동시에 느껴지는 지혜에 대한 묘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제 자신이 혐오스러웠습니다. 퇴근 후 차를 몰고 전주로 향했습니다. 광주에서 전주까지는 40분 정도 걸렸어요. 집에 가까워질수록 긴장됐습니다. 지혜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집 앞에 차를 세우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다고 인사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에 불은 켜져 있었지만 지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7시 15분이었습니다. 지혜는 보통 9시에 퇴근한다고 했죠. 아직 안 왔구나 싶었어요. 어떤 의미로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안방으로 들어가 넥타이를 풀고 정장을 벗었습니다. 편한 티셔츠와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들이 가지런히 들어있었고 스티커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형부 저녁은 냉장고에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드세요. 마이너스의 메모 끝에 작은 하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떼어내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구여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했지만 메모를 버린다고 해서 마음이 정리되는 건 아니었어요. 저녁을 데워 먹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88시 30분 9시 계속 시계만 쳐다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왜 나는 지혜가 언제 오는지 신경을 쓰고 있는 거지 않은 생각이 들었어요. 9시 20분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혜가 돌아왔다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무심한 척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라고 인사했어요. 지혜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검은색 터틀넥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녁 드셨냐는 질문에 잘 먹었다고 대답했어요. 메모 봤냐는 물음에도 봤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지혜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토요일 저녁처럼 너무 가까운 거리였어요. 오늘 작업이 좀 길어졌다며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며 짧게 대꾸했어요. 형부는 회사 어땠냐는 질문에 뭐 적응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TV만 쳐다보고 있었고 지혜는 그런 저를 곁눈질로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지혜가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게 있냐고 물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되물르니 형부가 자기를 피하시는 것 같다며 토요일부터 계속 그러시지 않냐고 말했어요. 자기랑 눈도 안 마주치고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하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며 제가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정말이냐고 묻는 지혜에게 정말이라고 대답했어요. 지혜가 한참 저를 쳐다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다며 쉬시라고 자기는 샤워하고 오겠다고 말하며 일어섰어요. 그녀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그녀의 모습, 청바지에 감싸인 다리의 선이 보였습니다. 아니 또 하며 고개를 흔들고 TV로 시선을 돌렸어요. 30분쯤 지나 지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샤워를 한 모양인지 머리가 젖어 있었고 편한 잠옷 차림이었어요. 얇은 회색 티셔츠에 짧은 반바지였습니다. 토요일 새벽만큼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노출이 많은 차림이었어요. 지혜가 냉장고에서 맥주 캔 2개를 꺼내 들고 왔습니다. 형부 맥주 드실 거냐고 물었어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지혜는 하나만 드시라며 월요일 고생하셨다고 말하며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캔을 땄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내밀었어요. 고맙다고 인사하고 받았습니다. 우리는 맥주를 마시며 TV를 봤어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프로그램을 보며 깔깔 웃었어요.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옆에 앉은 처제에게만 신경이 쓰였거든요. 맥주를 반쯤 마셨을 때 지혜가 말했습니다. 형부, 토요일 새벽에 형부 저 보셨죠? 심장이 멈췄어요. 맥주 캔을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뭐 무슨 말이냐고 더듬거렸어요. 소파에서 자고 있던 거 말이에요. 형부 보셨죠? 더 이상 발 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미안하냐는 질문에 제가 보면 안 되는 걸 봤으니까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지혜가 웃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는 웃음이었어요. 형부 그때 저를 한참 보셨죠. 그리고 화장실 가셨죠. 한참 계셨고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혜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혜를 불렀지만 그녀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괜찮다고 형부도 남자시자냐며 당연한 거라고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말하려 했지만 지혜는 그게 맞다며 자기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맥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사실 자기도 그날 아침에 깼었다고 고백했어요. 형부가 자기를 보고 계시는 거 알았다고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왜 모르는 척 했냐고 물으니 형부 당황하실까봐 그랬다고 대답했어요. 지혜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조금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어요. 형부가 자기를 그렇게 보신다는 게 아직 나도 괜찮구나 싶었다며 자기도 여자니까 그렇다고요. 이건 위험한 대화였습니다. 지금 당장 멈춰야 했어요. 지혜를 불렀지만 그녀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자기는 형부가 궁금하다고 말했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지혜는 형부도 아시냐며 자기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안다고 했어요.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다고. 그래서 더 안 된다는 것도 안다고 지혜가 대답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다정한 형부가 궁금했다며 자기 혼자만 이런 마음인 게 너무 힘들다고 말했어요. 언니가 형부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라는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부는 몰랐겠지만 자기는 그때 23살이었다고요. 지혜를 불렀지만 그녀는 형부가 사실 자기의 첫사랑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참 웃기죠. 만나는 사람마다 형부랑 비교가 되는 거라고 말했어요. 이건 너무 큰 고백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고백이었어요. 미안하지만 거절하실 거 안다고 지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형부는 착한 사람이니까, 언니를 사랑하시니까 그렇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참았다며 혼자서 이 마음 숨기고 살았다고 말했어요. 지혜를 다시 불렀지만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형부가 여기 오신다고 했을 때 마음이 흔들렸다고요. 한 달이나 같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지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새벽에 일부러 보여주고 싶었다고 고백했어요. 형부가 새벽에 일어나시는 거 알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고요. 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일부러였다는 말이었어요. 미안하다며 형부를 시험한 거라고, 형부가 자기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싶었다고. 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게 의도된 것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부 반응 보고 알았다고요? 형부도 자기를 그냥 처제로만 안 보신다는 걸요. 부정하지 말라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기는 며칠 동안 형부 보면서 다 알았다고. 형부가 자기를 피하시려고 애쓰시는 것도, 자기 볼 때 눈빛이 흔들리는 것도 다 봤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 달만 달라고 말했어요. 언니 없는 이 한 달만 자기한테 달라고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빼려 했지만 지혜가 꽉 잡고 놓지 않았어요. 자기는 욕심 안 부린다며 한 달 후에 형부 서울 돌아가시면 다시는 이런 말 안 하겠다고, 예전처럼 그냥 처제로 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지혜를 불렀지만 그녀는 제발이라고 말했어요. 평생이 마음 혼자 가지고 살기엔 너무 힘들다며 지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20회를 참아온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건 선을 넘는 거니까요. 진정하라고 말했지만 지혜는 못한다고 대답했어요. 형부가 여기 계시는 동안 매일 밤 잠도 못 잤다며 벽 하나 사이에 형부가 계신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지혜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한 번만이라도 형부 품이 어떤지 알고 싶었다고 속삭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녀를 밀어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지혜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샴푸 냄새가 났고 몸에서는 비누 향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만큼이나 빠르게 뛰는 소리였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등에 닿았습니다. 처음엔 밀어내려던 손이었어요. 하지만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를 안아버렸어요. 지혜가 제 품에서 흐느습니다. 형부라고 부르는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자기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고요? 무엇이 미안한 건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몰라준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선을 넘고 있는 것인지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몰랐어요. 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기는 오늘 정말 행복하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건 잘못됐어요. 완전히 잘못된 거였습니다. 저는 지혜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안다는 지혜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은 이렇게 있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1시가 넘었습니다. 자러 가야겠다며 일어섰습니다. 지혜도 일어났어요. 잘 자라고 인사하자. 지혜도 잘 자시라고 대답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지혜가 뒤에서 말했어요. 형부 자기 부탁 고민해달라고요. 문을 닫았습니다. 지혜의 마지막 말이 귀가에 맴돌았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했어요.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얼굴이 겹쳐졌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답은 명확했습니다. 당장 이 집을 나가야 했어요. 호텔이든 어디든 다른 곳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나가면 수진이 의심할 거니까요. 왜 갑자기 나갔는지, 지혜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을 깰 뻔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혜 곁에 있고 싶었어요. 그녀의 품이 따뜻했으니까요. 정말 최악의 인간이라고 스스로를 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욕해도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지혜의 꿈이었어요. 알람이 울렸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어젯밤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이었죠. 씻고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혜는 이미 부엌에 있었어요.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형부 주무셨냐는 인사가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어젯밤 그 고백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잤다고 대답하며 식탁에 앉았어요. 지혜가 아침을 차렸습니다. 밥 그리고 계란말이가 놓였어요. 맛있게 드시라는 말에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했어요. 지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저를 쳐다볼 때 그 눈빛에는 어젯밤의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지혜가 말했습니다. 형부 어제 일은 잊어주셔도 된다고요? 저는 그녀를 봤어요. 자기가 너무 오버했다며 형부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지혜를 불렀지만 그녀는 괜찮다며 자기 원래 이렇다고 했어요. 가끔 감정 조절이 안 될 때가 있다고요. 지혜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퍼 보였어요. 그러니까 형부는 신경 쓰지 말라며 자기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혜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회사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 어젯밤 일이 떠올랐거든요. 지혜의 고백, 그녀의 눈물, 그리고 제품에 안긴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원했던 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변명했습니다. 지혜가 먼저 그런 거잖나 하고요. 하지만 그것도 변명일 뿐이었어요. 저도 지혜를 여자로 봤으니까요. 토요일 새벽부터 계속 그녀를 의식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수진이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수진이 점심 먹었냐고 물었어요. 먹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왜 그러냐며 어디 아프냐고 걱정했어요. 아니라며 괜찮다고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며 잠은 잘 자냐고 물었어요. 잘 잔다고 또 거짓말했습니다. 어젯밤에도 그제도 제대로 못 잤는데 말이죠. 다행이라는 수진의 말에 이어 자기가 이번 주말에도 못 갈 것 같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왜냐고 물으니 또 일 있냐고 되물었어요. 교육청에서 갑자기 행사가 잡혔다며 다다음 주는 꼭 가겠다고 했습니다.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안도했습니다. 수준이 오지 않는다는 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또 일주일을 지혜와 단둘이 지내야 한다는 게요. 수진이 정말 괜찮냐며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다시 물었어요. 괜찮다고 진짜 그냥 피곤한 거라고 답했습니다. 그래도 건강 챙기라는 당부에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수진이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처제를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혜는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저는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TV를 켰지만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돌아올 시간이 다가왔어요. 9시 15분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다는 인사가 들렸어요. 잘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지혜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오늘은 회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무릎까지 오는 단정한 디자인이었지만 그녀의 몸선을 따라 흐르는 라인이 아름다웠어요. 형부 저녁 드셨냐는 질문에 회사 근처에서 먹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며 자기도 먹었다고 지혜가 말했어요. 지혜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러 가는 거겠죠. 30분쯤 후 지혜가 다시 내려왔어요. 어제처럼 편한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긴팔 티셔츠에 긴 바지 노출이 거의 없는 차림이었습니다. 저를 의식한 거겠죠? 지혜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거리를 두고요. 형부모 보시냐는 질문에 그냥 뉴스라고 대답했어요. 재미없겠다며 다른 거 볼까요? 하고 지혜가 채널을 돌렸습니다. 영화 채널에서 로맨스 영화가 나오고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남녀 주인공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 앉은 지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지혜가 어제 진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형부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며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자기 잘못 없다고 말했어요. 형부 잘못 없다며 다 자기가 혼자 착각한 거라고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스 동안 혼자 좋아하다 보니까 형부도 자기를 좋아하실 거라고 착각했나 보다고요. 지혜를 불렀지만 그녀는 이제 안 그러겠다며 형부 불편하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지혜가 일어섰습니다.
자기 방으로 올라가겠다며 형부 편하게 쉬시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저도 모르게 일어났어요. 지혜를 불렀습니다. 지혜가 계단 중간에서 멈춰 섰어요.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착각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혜의 어깨가 굳어졌어요. 천천히 돌아보는 지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나도 너를 여자로 봤다고 말해버렸어요. 입에서는 안 될 말을요. 토요일 새벽부터 계속 너를 의식했다고요? 지혜가 착각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혜가 계단을 내려왔어요. 천천히 한 계단씩이요. 정말이냐고 묻는 지혜에게 정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를 피한 거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랬다고 말했어요. 지혜가 제 앞에 섰습니다. 형부라고 부르는 그녀에게 하지만이라고 말하려 했어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리 그래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왜냐는 질문에 너도 알았냐고. 우리가 왜 안 되는지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언니 때문이냐고 지혜가 물었어요. 그렇다고.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저었어요. 자기는 형부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다고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혜를 다시 불렀습니다. 형부 자기를 2주만이라도 여자로 대해주면 안 되겠냐고 지혜가 물었어요. 그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지혜는 아무것도 안 바란다며 그냥 지금처럼만 있어도 자기는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지혜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어제처럼 안아주면 다음엔 더 깊이 빠져들 테니까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라며 자기는 충분하다고. 지혜가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진짜 올라가겠다며 잘 자시라는 인사를 하고 지혜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붙잡지 않았어요. 그녀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내가 있는데 처제에게 이런 말을 했다니.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지혜를 의식하고 있었으니까요. 잠에서 깼습니다. 또 악몽을 꿨어요. 수진이 모든 걸 알아버린 꿈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물을 마시고 있는데 계단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지혜였어요. 형부 왜 안 주무시냐는 질문에 깼다고 대답했습니다. 자기는 화장실 가려고 한다며 지혜도 잠옷 차림이었어요.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마주섰어요. 형부 잠 못 주무시냐는 질문에 요즘 잠이 안 온다고 대답했습니다. 자기도 그렇다며 지혜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형부도 자기 때문에 잠 못 주시는 거냐고. 지혜의 목소리가 미안해 보였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새환경이라 그렇다고 거짓말했어요. 거짓말이라며 지혜가 제 앞에 섰습니다. 형부도 힘드시냐고 물었어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누구 잘못이냐는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혜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형부라고 부르는 지혜에게 왜냐고 물었습니다. 형부도 자기를 안고 싶으시냐고 물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달라는 지혜의 눈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자기도 형부한테 안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서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형부 안아 달라고 속삭였어요. 제 팔이 움직였습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었어요. 지혜를 안았습니다. 그녀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를 불렀지만 그녀는 조금만 이렇게 있어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를 안고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형부라고 부르는 지혜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안 된다고 말했지만 제 손은 그녀를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쌓아왔던 모든 이성의 벽이 지켜야 할 모든 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지혜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스무해를 기다려온 그녀의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응답했어요.
그 순간부터는 모든 것이 흐릿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거실의 불빛, 소파의 감촉, 그녀의 온기 모든 것이 하나로 섞였습니다. 형부 좋다는 지혜의 속삭임김이 귀가에 들렸어요. 나도 그렇다며 지혜 이름을 불렀습니다. 말해버렸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안방에 있었어요.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침대 위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그 빛에 비친 지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형부 자기는 너무 떨린다는 지혜의 고백에 나도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을 넘었어요. 깊은 감정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20회의 기다림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지혜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오빠 고마워요. 처음으로 오빠라고 부르는 지혜에게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새벽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서로의 품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눈을 떴습니다. 옆에 지혜가 누워 있었어요. 제 팔을 베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한 거야. 아내를 배신했습니다. 처제와 선을 넘었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밤이었으니까요. 지혜와 나는 그 시간은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오빠라고 지혜가 잠결에 중얼거렸어요. 여기 있다며 저는 그녀를 더 꽉 안아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제 지혜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흘렀습니다. 지혜와 함께한 2주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매일 밤 우리는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요. 실제로 우리에게 내일은 없었으니까요. 지혜는 새 프로젝트 시작일을 제가 떠나는 다음 주로 미뤘어요. 오빠랑 있는 시간을 하나라도 더 갖고 싶어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침을 함께 먹고 저녁을 함께 먹고 밤을 함께 보냈어요. 거실에서 영화를 보다가 부엌에서 요리하다가도 우리는 서로를 찾았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지혜는 매일 밤 제품에서 말했어요. 오빠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고, 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요.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지혜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웃음, 그녀의 온기, 그녀의 모든 것이 제 삶의 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빠라고 지혜가 제품에서 눈을 떴어요. 어젯밤 우리는 새벽까지 서로를 놓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으니까요. 일어났다고 대답했어요. 지혜의 눈이 벌써 붉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가시는 거냐며 언니도 오신다고 물었어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오후에 온다고 수진이 드디어 전주로 온다고 했거든요. 주말을 여기서 보내고 월요일에 함께 서울로 올라간다고요? 지혜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싫다고. 오빠 보내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정말 끝이냐며. 우리는 이제 끝이냐고 지혜가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오빠라고 부르는 지혜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된다며 지혜가 제 입술을 막았어요. 오늘 하루만 마지막 하루만 자기랑 행복하게 있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꽉 안았어요. 우리는 마지막 아침을 침대에서 보냈습니다. 일어나기가 싫었어요. 일어나면 정말 끝이니까요. 떠날 시간이 왔습니다. 짐을 차에 실었어요. 지혜도 나와서 배웅해줬습니다. 형부 그동안 고마웠다는 지혜의 인사에 아니라며 자기가 고마워야 한다고 말했어요. 서울 가서도 건강하시라는 말에 너도 건강하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악수했어요. 수진이 보는 앞에서요. 하지만 그 악수는 일반적인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지혜의 손이 제 손을 꽉 쥐었어요.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형부 행복하시라는 말에 너도 꼭 행복하라고 대답했어요. 손을 놓았습니다. 수진이 지혜를 안았어요. 한 달 동안 형부 돌봐줘서
정말 고맙다며 자주 오겠다고 외롭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아니라며 자기야말로 좋았다는 지혜의 대답이 들렸어요.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백림로 지혜가 보였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는 지혜 울고 있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지혜, 점점 작아지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어요. 전주도 멀어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일상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아니, 찾은 척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중년 남자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아내와 저녁을 먹고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지혜가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녀를 떠올렸어요. 그녀의 웃음, 그녀의 눈물, 그녀의 온기를요. 수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눈치채지 못한 척한 건지도 몰라요. 지혜와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명절 때 가족 모임에서 만났어요. 지혜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형부 오랜만이라는 인사에 그렇다며 잘 지냈냐고 물었어요. 잘 지냈다는 지혜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다른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평범하게 대화했어요. 하지만 잠시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녀의 눈에서 모든 걸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지혜가 예뻐졌다며 요즘 좋은 일 있나 보다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짧게 대답했어요. 얼굴이 환해 보이더라며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나 싶다는 수진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혜가 다른 남자를 만났을까? 질투심이 일었어요.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고 대답했어요. 차창 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지혜야, 넌 행복해야 해. 나 때문에 평생 혼자 있으면 안 돼. 어떤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거짓은 아니에요. 민노와 지혜의 이야기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넘어버린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은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그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그게 책임지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한 달은 그들의 삶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가장 뜨거웠던 순간,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리고 가장 슬펐던 순간으로요. 어쩌면 인생이란 이런 순간들의 연속인지도 모릅니다. 돌이킬 수 없지만 후회하지는 않는 순간들이요. 성숙한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배려가, 때로는 용기 있는 대화가 필요하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삶에 대한 작은 생각거리를 던져 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댓글에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 소중한 댓글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